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향각, 신라시대 문학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동, 바로 고려가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고려가요에 대한 기본적인 갈래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고려가요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가요 시대. 자, 이름에서도 이미 알고 있지만 당연히 고려시대겠죠. 그렇죠. 자, 정확히는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불리게 된 문학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 주향유계층. 자, 방학 동안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었던 학생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 고려가요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향유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처음에는, 그죠? 평민 중심의 문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아주 독특하게 후에 양반들을 넘어서 임금까지 즐기는 궁중악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보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위 계층의 문화가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오히려 거꾸로 하위 계층의 문화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고려가요는 다르게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고려시대에 불렸던 평민들의 노래다 보니까 좀 속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렸던 속된 노래다 라고 해서 고려소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고려가요를 줄여서 여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형식을 보게 되면, 자, 고려가요는 첫 번째 주로 332조 삼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세 번에 걸쳐서 끊어있는 332조 삼음보 율격을 취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분연체, 혹은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연체 형식을 취하죠. 나눌 분자에 연은 1년 2연 할 때 그 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2연 나누어져 있다. 혹은 1절 2절 나누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각 연의 끝에 의미 없는 후렴구가 위치를 한다는 것도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자,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자, 처음에는 평민들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됩니다. 구비전승,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후에 궁중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악기를 이제 연주를 해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다가 조선 초, 바로 국민정음, 장제 이후, 그렇죠? 이제 이때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뭐다? 바로 남녀
상렬 지사. 요 낱말 같은 경우는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남녀 상렬 지사라 하여 저 애정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죠? 현재 악장가사 책 이름이죠. 그 다음 악학괴범 역시 책 이름입니다. 그 다음 시용향 악보 이렇게 세 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에 총 25수만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그래서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조선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되게 금기시한 주제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해괴망측한 내용을 봤나 이러면서 좀 쉽게 말하면 야한 내용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현재는 25개의 작품만이 전해집니다. 혹시 못 알아보는 글자 있어? 아니요. 다 적었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가요는 발전을 해오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지우고 공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공동. 자, 갈래는 당연히 고려가요죠. 성격은 산음보 율격을 가지니까 민요적인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송축적.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송축적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진짜 주제는 바로 연가죠. 그렇죠? 사랑하는 노래라는 거죠. 자, 형식은 그렇죠? 분연체 1년, 2년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 월령체 각각의 달에 맞추어서 노래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월령체 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재는 그렇죠? 자, 세시풍속, 그 다음에 자연물, 그 다음에 남녀의 이별, 이런 것 등이 제재로 사용이 되고, 작품의 주제는 바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가 된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임과 그렇죠?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나타내는데 얘네를 어떻게 바로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년과 나머지 그렇죠? 연의 정서가 이질적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바로 각 연의 시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뭐 이따가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각각의 연이 바로 뭐다?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덧붙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했죠. 왜? 각각의 연이 서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조금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바로 후렴구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를 사용을 함으로써 연을 구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자, 여기까지가 바로 동동에 대한 필기입니다. 월명체는 그 한 달 얘기하는 1월 연월에, 2월 노래, 3월 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연가는 그 여기서 연가의 노래는 그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워하다. 우리가 연인할 때 연자 그래서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사랑 노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연가는 사실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가의 의미를 좀 조심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로 이 월령체 문학 중에 대표적인 작품인 동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덕을한 곰배 받잡고. 자, 여기서 이 곰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뒷전에 라는 뜻도 있고 혹은 신령님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덕은 그 뒷전에 혹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을한 림배. 자, 림배는 바로 앞전에.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라는 뜻이 있고 혹은 임금님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은 앞전에 혹은 임금님께 바치고 덕이여 복이여 호날. 그래서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시오 라는 거죠. 아의 동동다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아의는 바로 감탄사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동동다리는 바로 뭐다? 북소리를 형상화한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의 동동다리 이 부분이 바로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고려가요는 후렴구라고 하지 낙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향가는 후렴구 또는 낙구 둘 다 같은 걸 의미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의 내용을 했는데 자, 1년의 내용은 지금 바로 뭡니까? 덕은 뭡니까? 뒷전에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임금님께 바치고 마치 임금님의 그런 뭡니까? 그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임금에 대한 찬양과 그렇죠. 그 다음에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즉 국가의 그 복을 바라는 그런 송축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전체 내용과 무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궁중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악으로 임금님이 이제 즐기는 노래로 발전을 하면서 나라의 이제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송축의 내용이 처음 1년에 없던 1년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부를 때, 평민들이 부를 때는 어디서부터? 여기 정월령부터가 사실 진짜 1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연으로 거의 안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는 2년부터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동의 내용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월 날인 물은이라는 거죠. 그쵸? 자,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음력 1월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보면 2월 보름에 그 다음에 3월 뭐 남여 개한 뭐 해서 각각의 달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바로 월령체 문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각 달별 노래를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작품들 중에 월령체 문학이 대표적으로 농가월령가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농가월령가는 각 달별로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각 매달 어떤 농사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달에 속해 있는 세시풍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리는 노래가 농가월령가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농가월령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월령체 문학,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동동, 그 외에도 달타령 같은 민요도 월령체의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월 날인 물은, 자, 정월에 이제 흘러내리는 물은이라는 거죠. 그죠?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그래서 얼고 녹고 하는데, 그죠? 누리 가운데 나곤, 세상 가운데 나곤, 그죠? 몸하, 바로 이 몸이요. 자, 이 몸은 바로 화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은 하얼로 늘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자, 음력 1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2월, 3월 요 정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력 1월이라고 하는 시기는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요 시기가 됩니다. 늦겨울, 초봄 이때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원래 겨울에는 물들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딱딱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봄이 오니까 어때? 얼음이 녹으면서 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물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월에 흘러내리는 물은 바로 뭐다? 봄이 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자연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나는 어때? 세상 가운데 나서 이 몸은 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님과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흘러내린 물과 화자의 처지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 그렇죠? 대조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화자는 바로 어떻다? 바로 봄이 되어도 임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더욱더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정월령 1월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월령으로 넘어갑시다. 자, 2월 보름에, 그쵸? 자, 2월 보름. 자, 2월 보름은 바로 음력 2월 15일을 나타내고, 이 음력 2월 15일은 바로 연등제. 왜? 절 가면은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그 절 마당에 그 연등, 그 등 있잖아요. 그죠? 연꽃등을 쫙 이렇게 다 달아놓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 연등제가 음력으로 따졌을 때 2월 15일 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세시풍속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동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각 달별로 세시풍속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등제가 여기서 제시된 세시풍속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월 보름에 높이현 등불다오라라는 거죠. 높게 매단 등불과 같구나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 그쵸, 바로 여기서는 임의 성품을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바로 연등이 바로 임을 비유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등에다가 임을 비유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임의 고매한 인품을 연등에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년 1월에 정월령에서는 바로 뭡니까? 님은 안 오고 나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고 혼자 있는 처지를 한탄했죠. 근데 갑자기 2연에서는 바로 뭐다? 우리 님은 참 고매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고 칭찬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연의 내용이 서로 어때? 잘 이어지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연이 일종의 추가되는 형식으로서 작품이 이제 그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쵸? 이해돼요? 그치? 자, 그래 봅시다. 그래서 높이 단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추실 지지샥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을 비추실 모습이시로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등에 비유를 함으로써 임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영탄적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3월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3월 나며 개한. 그래서 3월이 되며 핀, 만춘 다래꼬지요. 그쵸? 봄이 가득한 산에 있는 다래꼬지. 바로 진달래꽃이요. 라는 거죠. 자, 다래꼬지는 진달래꽃을 나타내고, 자, 이 진달래꽃은 바로 뭐다? 바로, 자, 임을 비유한 표현 두 번째, 그렇죠? 이거는 바로 임의 아름다운 외모를 진달래꽃에 비유했다는 거죠. 이미 봄이남인가 봐요. 그죠? 자, 그래서 봄이 가득한 곳에 핀 진달래꽃이야. 남이 부러울 즈을 디녀 나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라는 거죠. 우리 님은 너무나 잘생겼다.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월령하고 3월령의 내용은 조금 임을 예찬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월령으로 넘어갑시다. 자, 4월 아니이죠.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오실쇼 곡골이세요. 그렇죠? 돌아오는 꾀꼬리 새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곡골이새는 바로 꾀꼬리 새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무승다 녹사님은 무슨 일로 녹색 옷을 입은 님은 옛날을 잊고신저 옛날을 잊으셨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꾀꼬리 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뭡니까? 일종의 철새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바로 4월이 되니 언제나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자연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녹사님, 녹색 옷을 입은 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녹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 신분이 뭐다? 이때 당시에 녹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관리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관직에 있는 관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녹사님은 어떻다? 바로 화자를 잊고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바로 역시 여기서도 꾀꼬리새와 녹사님은 서로 의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치, 역시 여기서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월령과 사월령의 내용 구조가 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다른 점은 바로 뭐다? 정월령에서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비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님을 이제 뭡니까? 대비를 해가지고 임과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5월령으로 갑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낚일지 안 낚일지 봅시다. 자, 5월 5일 무슨 날입니까? 5월 5일. 그렇죠? 자, 저번에는 어린이날이라고 막 했는데, 그치? 자, 5월 5일은 음력 5월 5일은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등장한 세시풍속 두 번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오날은 뭡니까?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너를 띄거나 그네를 타고, 남자들은 이제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세시풍속 놀이를 하는 그런 날이 이제 단오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5월 5일에 술인 날 아침 약은, 그래서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그쵸? 자, 내용으로 내봅시다. 증은해, 천년을 장존하살, 길게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약이라 받잡노이다. 즉, 내가 님에게 이 단오날 아침에 약을 바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님이 천년 동안 오래오래 살라라는 의미로서 이 약을 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아침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화자는 뭘 바란다? 임의 장수를 기원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천년 동안 살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의 귀신 되겠네, 그렇지? 천년 동안 살길 바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약을 5월 5일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6월령으로 넘어갑시다. 자, 6월 보름에, 그렇죠? 자, 6월 보름은 자, 이거는 음력 6월 15일이고, 자, 요거는 이름이 조금 민망하죠. 바로 유두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시풍속, 그렇죠?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라때 풍속인데 나쁜 일을 떨치기 위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감았대요, 이날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6월 보름에 별에 바론 빛 따오라,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첫 번째가 됩니다. 그쪽에서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라고 해서 직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그래서 돌아보실 님을 잠깐이나마 쫓아가겠습니다. 해서 님을 쫓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별의 바로 밑, 벼락에 버려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음절로 써라 혹은 한 단어로 써라라고 하면 빛이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3어절로 써라라고 하면 별의 바로 빛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다 합시다. 7월 보름에 자 7월령이죠. 자, 7월 보름은 역시 마찬가지 음력 7월 15일을 나타내고, 자, 이것은 바로 백중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시풍속 네 번째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백중날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서양의 약간 할로윈데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날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승려들이 뭡니까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제를 지내면서 부천에 떠도는 그런 귀신들을 위로하는 그런 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야 두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백종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음식, 재물 이런 걸 나타내요. 즉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백중날 제를 위해 상을 차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종을 배하야 두고, 그래서 갖가지 음식들을 쫙 펼쳐두고, 그렇죠? 자, 님을 한데 여가죠. 그래서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원을 비잡노이다. 소원을 비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소녀시대인가 봐요. 그치? 자, 그래서 님을 한데 여가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바라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겠죠. 바로 아예 직접 표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과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원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빈 겁니다. 알겠죠? 소원할 때 원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8월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봅시다. 자, 8월 보름은, 그쵸? 8월 15일이죠. 그쵸? 저번에도 낚였었죠. 학생들은 항상 8월 15일 하면은 광복절을 생각을 하는데, 그치? 자, 음력 8월 15일은 바로 뭐다? 추석. 즉 한가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시풍속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몇 번째였지? 저 바로 직전에 몇 번이었지? 7월달이? 네 번째가 5번째가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8월달에 가장 큰 행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바로 추석입니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8월 보름은 가벤날이나 많은, 그래서 한가위 날이지만은 이런 거죠. 가벤은 바로 한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벤날이지만은 님을 매셔놓고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날 가베셨다. 오늘이 한가위 같구나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뭐다? 인과 함께 해야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있음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현재 이미
없으므로 한가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더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나온 게 바로 허난설원의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삼춘화류 3월달 봄이 되어서 꽃이 만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호시절, 좋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경물을 봐도 나는 시름이 없구나. 왜? 남편이 없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유사한 표현들을 함께 알아두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사한 표현하면은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거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표현은 바로 허난설원의 규원가에 보게 되면은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런 표현이 바로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찾아보라 하는 그런 유형의 다른 보기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9월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월 9일에, 그렇죠. 9월 9일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좀 큰 명절이긴 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사라진 풍습인데. 자, 9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력 9월 9일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9가 두 번이라고 해서 중구절 혹은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한 날이라고 해서 중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등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시풍속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9는 3이 3번 있는 숫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숫자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9가 두 번 반복되는 음력 9월 9일은 중구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큰 행사를, 큰 명절로 쳤고, 이 중구절의 가장 큰 행사가 바로 뭐냐? 중구절이 오기 전에 미리 국화로 술을 담아놔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술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족들끼리 나눠서 마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잡기가 물러가서 병이 안 걸린다. 이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항화. 그래서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은 자, 황화꽃이 안에 드니, 그래서 노란 국화꽃이 집안에 피니 세셔 가만하에라. 그래서 집안이 갈수록 아득하구나, 조용하구나 라는 거죠. 자, 요 9월령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연결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고절에서 이제 바로 뭐다? 그 국화로 술을 이제 빚어가지고 약으로 먹는데, 이 국화꽃이 집안에 피는데 집안이 너무나 조용하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집안이 조용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즉 이거는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9월령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단오날로래 5월령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약으로 이제 님에 대한 그런 뭡니까 건강을 기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0월령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다 끝나가죠. 자, 10월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10월에 점이연 바랐다오라. 그래서 점여놓은 고로쇠 같구나 혹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라는 거죠. 자, 점이연 바라. 자, 요것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두 번째, 네모 2번이죠. 자, 그래서 잘게 잘라놓은 고로쇠,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누가 그 보리수 나무를 꺾은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그 나무 조각을 지녀줄 사람이 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처지를 지금 어떻게 한탄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월령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월 봉당자리에, 그래서 그 봉당자리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는 흙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봉당자리에 아읍 한삼 덮어 누워, 한삼을 덮어 누워서 슬알 살아온저, 그래서 슬프구나. 고운일 스시옵녀셔, 고운님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슬알 살아온저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운님 스시옵널셔, 그래서 고운님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구나. 역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2월령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분디남가로 깎은, 그래서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 나잘 반이쩌 다오라. 자, 반이쩌 바로 소반 위에 젓가락 깎구나. 이게 바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 세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자신을 이제 뭡니까? 그 젓가락에 비유를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님의 앞에 들어 얼리노니, 그래서 님의 앞에다가 가지런히 놓았는데, 님 보고 이제 이 젓가락을 잡으라고 가지런히 님 앞에 놓았는데, 손이 가재다 무라잡노이다. 갑자기 손님이 갑툭튀 해가지고 나오더니 그 젓가락을 홀딱 가져다가 자기 입에 물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젓가락이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 말은 화자는 지금 인과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 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처지는 바로 뭐다? 이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손님에게 이제 뭡니까? 자신이 잡혀버린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즉 이 작품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님과 이별을 슬퍼하는, 그렇죠? 이별에 대한 정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뒷부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고려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가시리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쉬는 시간도 가집시다. 알겠습니까? 자, 가시리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죠? 자, 요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가시리는, 자, 악장가사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반면에 시용향악보라는 책에도 실려 있는데, 악보에 귀호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 진짜 제목이 귀호곡인지 가시리인지는 몰라요.
그냥 가시리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가시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끊어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노래는 끊어있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바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바로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구조죠. 바로 332조 4문보 율격을 취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뒤에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쵸? 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바로 여음구, 나물 여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조흥구, 도들 조자에 흥겨울 흥자를 써서 흥을 돋운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원래는 그 고려가요라고 하는 건 평민들이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부르면 끝인 노래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궁중악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임금 앞에서 흥얼흥얼 부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제대로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주는 있는데 소리가 비는 이런 빈칸들이 만들어지잖아. 가사가 없는 빈칸이. 그래서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여음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음구, 조음구도 바로 뭐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율 혹은 음보율도 음수율, 음보율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글자 수를 보면 가시리 있고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332조 3음보 율격을 취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가시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 얘는 바로 가시리 있고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글자 수를 줄였을까? MG라서? 아니겠죠. 그쵸? 바로 뭐다? 무엇을 맞추기 위해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못한가 봐. 음수율, 음보율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특이하게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AA, BA 구조도 이 작품에서 취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자, 1년 부분이죠. 자, 바로 1년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임과 헤어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연을 봅시다.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그래서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쏘리. 요걸 하나 해야 되는데 또 빨먹었네요.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여기서 이제 이 네모친 것이 바로 후렴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음구랑 후렴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얘네는 궁중악으로 발전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위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예요. 자, 그리고 증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평성대라고 하는 거는 태평성대랑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후렴구는 뜻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구라치셨나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1년의 내용만 딱 보더라도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별의 노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대.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대평성대의 삽입 이유를 보게 되면, 자, 대평성대는 바로 뭐다? 궁중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별이라는 주제와 무관한, 그렇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머지는 끝이죠. 정말 쉽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연.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그래서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역시 영구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1년의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제의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바로 이연에 해당하고, 이연은 승 부분이라고, 네 부분을 나누면 기승전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바로 임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화제의 정서가 바로 뭐다? 안타까움에서 원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년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위증들과 대평성대는 뭐 네모 쳐놓으면 되겠죠. 후렴구니까. 자,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갑시다. 잡사와 두어리만 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쉐라. 자, 여기서 보면 뭐뭐 리을쉐라 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말로 하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뭡니까? 화자는 힘을 붙잡고 싶은데 님이 내가 붙잡아서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는 이유에 해당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화제의 태도는 굉장히 어떻다? 소극적인, 수용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별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3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저 3년은 기승전 부분이죠. 전 부분에서는 바로 결국 체념을 하죠. 어쨌든 떠나가네 이러면서 안타까움이 원망으로 체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년을 봅시다. 서른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나는. 그래서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서른님이라고 하는 뭡니까? 구절은 해석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빈 공간에 하나 쓰도록 합시다. 자, 바로 서론님의 해석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자, 서러운 사람, 서러움의 주체를 임으로 볼 수 있어요. 임이 서럽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별을 서러워 하는 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서러움의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서러운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별 상황이 달라져요. 알겠죠? 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님도 화자를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춘향이와 이도령이 돼서 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나를 서럽게 하는 님으로 해석하면 어때? 님이 이제 나쁜 남자야. 화자를 이제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서로님 보내온다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을 직접 표출을 하고 있죠. 이미 가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와서 임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사연 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작품 가시리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알겠죠? 자, 10분 정도 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친구 더 나가요? 어? 더 배울 수 있어요. 더 나가야죠. 뭐 나가요? 뒤에